시간 두 번째입니다. 즐겁죠? 즐거워 안 하면 막 강제로 즐겁게 만들 거야. 일단 이제 정치사상인데, 정치사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뻘소리다. 아니면 그냥 말장난이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돌이들이 가끔씩 그 말합니다. 인문사회과학은 말장난이 너무 심해. 그건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말이죠. 그냥 말장난 아니거든요. 정치사상은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치사상을 말한 사람이 어떤 시대적 맥락이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시대적 맥락을 본다는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이 사상가가 어떤 시대적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상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별로 중요 안 합니다. 그거보다 그 말이 왜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그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면 그 사상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일단 시대적 고민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적 고민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사상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치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게 정치사상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사회계약론이 있죠. 홉스와 로크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제시합니다. 홉스와 로크 루소가 이야기했던 건 정치 공동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체가 가야 된다.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루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길은 공화국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의 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히 시대적 맥락이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시대적 맥락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치사상은 정치공동체의 방향을 항상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세 가지를 꼭 내리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정치사상을 봤을 때. 그럼 예를 들면 플라톤의 정치사상을 봤다. 그 뒤에 넘겨보시면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부터 쭉 나오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방법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정치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플라톤은 정치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원리를 강조하는지. 세 번째는 이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적과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방법을 강조하는지. 이 방법은 결국 어떤 제도를 강조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한번 그 예를 이야기하자면 플라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라톤은 페리클레스가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말 자랑스럽고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막장으로 갑니다. 그때 그 막장의 맥락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치의 목적은 바로 정의로운 공동체 건설이 정치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의로운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정치 원리가 필요한 거죠. 어떤 정치 원리가 필요하냐. 그 정치 원리로 설명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는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자, 정의롭다는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롭다는 이야기의 속성은 공정하다, 평등하다. 그죠?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지.
두 번째는 나중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 정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도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도덕적인 원리만 가지고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럼 도덕적인 원리 말고 뭐가 필요한 거지? 도덕적인 원리만 가지고 실현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A라는 놈이 있는데 이 A라는 놈이 계속 도둑질을 해. 마을 사람들이 가서 A한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계속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뭘 만들겠어요? 무엇을 만들까요? 법을 만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 원리, 이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방법으로서 강조하는 것은 정의가 무엇인지, 법치주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밖에 없어요.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막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찌질한 인간들밖에 없거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으로 강조됐던 게 처음엔 철인을 강조했어요. 철인.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철인을 강조하다가 쫓겨나죠. 찌질한 백성들한테. 그래서 플라톤은 어떻게 했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시라쿠스 섬에서 열심히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30년 만에 다시 아테네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말을 바꾸죠. 아, 철인 정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실현 가능한 방법이 뭐겠어요? 그걸 주장했던 게 혼합정의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는 요 세 가지 결론이고, 이걸 이제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플라톤이 이야기한 정의가 무엇인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겠죠. 방법으로 철인정치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겠죠. 혼합정치라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역으로 가면, 공부를 다 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정치 사상이 좀 더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 사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정치 사상은 크게는 근대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 이전과 그 다음에 근대 이후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근대 이전의 정치 사상의 가장 핵심은 당연히 그리스 정치 사상입니다. 이후의 정치 사상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볼 내용들이 사회 계약론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근데 사회 계약론 보기 전에 잠시 누구를 볼 거냐면 마키아벨리를 먼저 확인을 좀 할 거고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키아벨리 이후에 사회 계약론을 간단히 정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 계약론 이후에 발달된 사상이 현대에도 영향을 미쳤던 게 자유주의입니다. 원래 자유주의를 끝나고 나면 사실 뭘 해야 되냐면 사회주의를 해야 돼요. 사회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를 안 다루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서양 학문적인 어떤 계보상으로 보면 자유주의가 유행했던 시대는 20세기 초까지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20세기에 유행했던 학문은 마르크시즘입니다. 마르크스 시즘.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북한 때문에 안 배우잖아요. 잘 강조를 안 하니까 일단은 뛰어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거, 바로 공화주의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정치사상의 내용이에요.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스 정치사상의 등장 배경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일단 그리스 정치사상이 제일 강조하는 어떤 주제, 핵심은 뭐냐? 폴리스입니다. 폴리스는 국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폴리스라고 하는 정치체제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폴리스라고 하는 개념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폴리스가 유토피아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유토피아가 돼야 된다. 유토피아. 이게 좀 다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스의 위기. 말씀드렸죠.
페리클레스가 그렇게 칭송했던 유토피아적인 그리스가 막장으로 갑니다. 왜 막장으로 갔느냐? 시민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와 그 다음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사기치는 기술과 그 다음에 웅변술과 토론의 기술만 익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아테네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타락을 합니다. 그 아테네 민주주의의 쇠퇴와 타락의 모습을 지칭하는 표현이 중우정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리석은 대중들이 하는 정치. 아시겠나요? 어리석은 다수가 하는 정치. 이거 우리가 중우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중우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나서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나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이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이제 네 번째, 이 앞에 나왔던 게 소피스트가 나오는데, 이 소피스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외국인들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외국인은 시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주로 했던 역할이 뭐냐? 가정교사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소피스트들은 사교육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사교육의 원조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끔 해주면서 돈을 엄청난 수입을 올려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을 소크라테스는 정말 싫어하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야. 교육학 공부하시다 보면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 대조해 놓고 봅니다. 교육학 공부를 할 때. 왜 대조해 놓고 보죠? 소피스트는 기술 교육을 강조하죠. 소크라테스는 뭘 강조하죠? 교양 교육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성장을 강조하는 거죠.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피스트는 거기 나온 대로 뭐 어디에 이제 중점을 두냐면 개인에게 초점을 둬요. 폴리스가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57페이지 이번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거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중심이다. 만물의 척도.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두 줄 내려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트라시마쿠스 표현 나오는데 이 트라시마쿠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곧 강자의 이익과 권력이다. 그래서 강자의 이익이나 권력이 곧 정의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소피스트들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예,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이거든요. 현실을 많이 직면했고 그 다음 외국인으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이해가 되고.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 귀족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를 막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종되었다. 시민성이 실종이죠. 중우정이니까. 그래서 권력과 부를 둘러싼 기존 세력과 신흥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인데 이 신흥 세력이 바로 누구냐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그리스가 이제 되게 이제 아까 우리가 잠시 자료에서 봤잖아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탈을 일삼죠. 약탈을 일삼은 다음에 약탈을 해온 물건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나눠 가질 때 군인들이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나 국가유공자. 그렇지 않겠어요? 나 국가유공자야. 그러니까 나 많이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군인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가 늘어나기도 하고 군인들이 많은 재산을 보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말만 떠들었던 귀족들과 군인 세력 간에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만 가지고 이제 정치했던 인간들은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정치하는 것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아테네 민주주의를 비판을 합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를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거기 나와 있죠. 아들의 마술 선생. 말 타는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을 정할 때도 실력을 보고 뽑는데 이놈의 나라는 관리를 뽑을 때 추첨을 뽑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방식은 결국은 전문가 정치를 강조한 이야기예요. 전문가 정치.
대의제가 어디서 온 거냐면 전문가 정치에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뭘 소크라테스는 강조하냐면 지혜로운 정치가가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롭지 않은 정치가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대중들, 우매한 대중들 뒤에 서 있는 소피스트들을 향해서 독설을 이제 퍼붓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독설이 바로 그 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귀납적인 상기술. 이게 뭐냐면 질문이죠, 질문.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게 해줄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했던 게 뭐냐, 지덕일치설입니다. 아는 만큼 행해야지. 덕을 행해야 된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덕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는 어떤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런 표현도 들어보셨어요. 지성인. 그죠? 지성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식인. 프랑스에서 이야기했던 지식인이나 지성인이라는 표현은 프랑스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사건에서 나온 거냐면 드레피스라고 하는 유대인 장교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드레피스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대단히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단히 싫어하다 보니까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가 결국 유죄로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사회가 이제 시끄러워집니다. 어떻게 시끄러워지냐면 비록 드레피스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없는 범죄를 만들어서 재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릇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비판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쓰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글을 썼던 사람이 에밀 조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프랑스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지식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이제 강조한 게 지덕일치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포리테이너. 포리패서라고 하죠. 포리패서.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들은 포리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표현은 약간 좀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포리패서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를 하더라도 수업을 열심히 하면 욕을 안 먹는데 정치한다 바빠서 학교 강의는 대충 하고 밖에 정치만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지식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뭐 별 문제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만큼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치가를 선장에 비유합니다. 선장에 비유를 하면서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배를 끌고 나가는 대표적인 우두머리. 많은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를 끌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술교사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 관료 제도에 대한 부분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추첨제나 윤번제 방식. 윤번제라고 하는 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 이번엔 네가 했으니까 다음엔 내가 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강조합니다. 국가는 객관적인 규범 질서로서 국민들은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 즉 포리스에 복종해야 된다. 포리스에 복종해야 된다 말은 포리스의 가치에 복종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포리스는 정말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왜 싹 트는 거냐면 한번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최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속해 있는 집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당연히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라고 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죠? 아니면 학교에 있는 동아리를 선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아리.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어때요? 탈퇴가 가능합니까? 이거는 자연 발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겁니까? 철수가 가족이 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이었던 거죠.
이건 어때요? 이건 노력이 있는 거죠.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학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결합적 의지, 이건 선택적 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철수와 가족 간의 관계를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민과 포리스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민은 필연적으로 포리스에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포리스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포리스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거는 뭐죠? 선택에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논리냐면, 이 논리는 바로 사회 계약론 논리예요. 내가 여기 갈 수도 있지. 계약을 맺어서. 근데 내가 계약을 안 맺으면 안 가는 거지. 이게 사회 계약론 논리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요거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고 그 질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 운명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을 이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테네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는 막장이었고 그 막장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상처를 엄청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제발 정치 좀 공부하자. 그 정치 좀 공부하자 해서 만든 게 정치 철학이에요. 정치 좀 공부하자. 너희들이 정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너희들 맨날 곤모술수나 쓰고 사기나 치고 뒤통수 때리고 밤에 칼 들고 찾아오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정치 공부 좀 하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치가 무엇인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정치는 공부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는 이성적이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성의 정치에 의해서 운영되는 포리스가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워커들이 정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워커란 말이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군발이들 정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이성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군발이들은 용기가 100배, 용기 100배지 이성적이진 않거든요. 이성적이면 전쟁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가 무엇인지 공부 좀 하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주장을 하면서 플라톤의 정치적인 목적이 등장합니다. 그 플라톤의 정치적인 목적은 바로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포리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플라톤은 방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철인 정치, 바로 이성에 의한 정치. 이 방법을 통해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 방법을 통해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그거죠. 정의란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의란 뭐냐. 이게 바로 이제 플라톤이 강조했던 중요한 정치 원리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플라톤의 뜻은 그겁니다.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 이 말이에요. 이때 말하는 몫은 단순한 어떤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몫은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위. 아시겠나요? 지위. 그래서 인간을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인간을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머리. 인간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성. 그 다음에 요 가슴. 이걸 감성. 용기. 그 다음에 요 배. 이거는 뭐냐? 욕망. 아시겠나요? 이렇게 나누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용기에 해당되는 감성이 뛰어난 거 이거죠. 이성이 뛰어난 놈은 당연히 이 세 가지 요소가 인간의 요소인데 이성이 뛰어난 놈, 감성이나 욕망에 비해서 이성이 뛰어난 놈들은 정치를 해야 되고 감성이 뛰어난 놈들은 용기 백배한 놈들이니까 이놈들은 군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욕망이 용기와 이성에 비해서 본능이 훨씬 더 뛰어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생산에 종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사회를 나누어서 통치하는 것 이게 정의롭다고 본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죠? 뭐하고 비슷합니까? 인간을 분류할 때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성장 과정은 선천적 요인에서 결정되느냐 아니면 후천적 요인에 결정되느냐 요 논의가 이제 발전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논의가 발전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고난다고 봤어요. 이성이 뛰어난 인간이 있고 감성이 뛰어난 인간이 있고 욕망이 뛰어난 인간이 있다. 그럼 각자의 몫은 각자의 지위에 맞게끔 주는 거지. 이성이 뛰어난 놈들은 정치를 해야 되고 감성이 뛰어난 놈들은 지금 현재 감성이 뛰어난 놈들은 군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욕망이 넘치는 놈들은 생산에 종사해야 되고 이렇게 사회를 만드는 게 정의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롭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기능론이 되는 거죠. 기능론. 자,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는 저와 같은 각자의 몫이 각자에게 잘 주어지면 결국은 정의로운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주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철인이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철인이 해야 된다. 그래서 플라톤의 사회 구성을 보면 나와 있죠. 통치자 계급, 수호자 계급, 생산자 계급. 특징이 뭐냐? 통치자 계급은 이성, 수호자 계급은 감성, 감정, 생산자 계급은 욕망. 됐나요? 그러면 이제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생긴 대로 살아서 주어진 역할이 뭐냐? 역할이 바로 정치, 국방, 노동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에도 최선의 정치,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정치, 천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시민 덕성, 이거는 뭐냐? 각자가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계급은 이성이 뛰어나니까 당연히 덕목이 뭐냐? 지혜가 될 수밖에 없고, 감정이 뛰어난 수호자 계급의 덕목은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 국방을 지켜야 되니까. 용기 백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자 계급은 욕망이 넘치는 애들이잖아. 그럼 얘들은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위한 덕목을 쌓아가는 것, 이게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노예로 팔려간다고 했죠.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제 후기에 주장했던 게 바로 61페이지 이야기입니다. 자, 노예로 팔려갔다 돌아온 플라톤은 실패한 정치인이에요. 이제 현실에 맞는 정치인으로 타협을 시도합니다. 자, 이제 철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인 대신에 뭘 내세우냐면 법률을 내세웁니다. 아시겠나요? 법률. 그래서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의한 정치를 강조하면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원리를 도입을 합니다. 아, 정의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똑같아요. 무식한 애한테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내가 무식한 줄 알면서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가 플라톤을 가만둘 리가 없지. 당연히 쫓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플라톤이 돌아와서는 아, 무식한 놈한테 무식하다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대신에 철인이 말하지 않고 뭐가 이야기하는 거죠? 법률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법률. 그 법률이 바로 뭐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관습과 전통이에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는 고대 그리스에 쭉 내려온,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과 관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식한 놈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통과 관습 이야기하는 거야. 오랫동안 내려온 거야. 조상들이 이야기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야? 조상들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지. 이게 바로 뭐죠? 준법입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3번 이야기죠. 법률에 의한 정치에서 요구된 시민 덕성, 바로 준법 정신.
이게 이제 준법 정신의 원조죠. 원조.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뭘 강조했다고요? 혼합정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혼합적인 내용을 한번 봅니다. 혼합적인 내용을 보면, 1인 집에, 소수 집에, 다수 집에 플라톤 체제 분류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유법집에, 무법집에라는 편이 있죠. 이건 뭐냐면 법치주의가 적용된 상태, 유법.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 무법.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군주제적 원리와 아테네의 민주적 원리를 혼합해야 된다 주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포기를 안 한 거죠? 사실은 철인을 포기 안 했죠. 군주제라고 하는 게 1인정이잖아. 1인정. 이해되시나요? 우리나라의 철인 정치를 펼치고자 했던 인물이 있죠.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책을 읽고 일을 했던 그 철인이 한 명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누가 있었나요? 세종은 철인이라고 하기엔 살이 너무 많이 쪘지. 누가 있었지? 정조죠, 정조. 정조는 진짜 거의 잠을 안 잤다고 하거든요.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한 컴플렉스 같은 것처럼 거의 잠을 안 잤다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정조 초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현민처럼 잘생겼던가요? 진짜로? 산적까지 생겼던데. 정조 얼굴이 굉장히 우락부락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이제 생존에 대한 어떤 위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좋은 왕도 돼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무술도 익히고, 근데 생긴 건 진짜 산적 같아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군주제적 원리와 아테네 민주적 원리를 조화시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플라톤은 결국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계속 엘리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주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를 유기체적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 유기체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게 아까 그 이야기죠. 사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이성 집단과 용기 집단과 욕망의 집단으로 분류 조직해야 된다. 이게 유기체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기체적 관점은 뭐냐면 사회를 조직화, 그 다음에 체계화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회를 조직과 체계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체주의라고 불러요. 전체주의. 그래서 사회를 기계화시키는 거죠. 기계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다시. 플라톤은 정치의 목적을 뭐로 봤다고요? 정의로운 공동체 건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진 건 정의가 도대체 뭐냐? 정치 원리로 정의를 제시했는데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은 각자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어떤 원리를 강조하지? 법치주의. 이걸 실현하기 위한 정치 방법과 제도는 어떤 측면을 접근합니까? 첫 번째는 철인 정치를 통해서, 두 번째는 혼합정을 통해서, 그죠? 아시겠나요? 이 혼합정은 반드시 뭘 전제로 해야 돼요? 법치주의를 전제로 해서. 됐나요? 철인 정치는 뭘 전제로 하는 거죠? 이성을 전제로.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히 신분이 틀려요.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귀족 계급의 아주 유망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외국인이거든요. 사실은 소피스트예요. 근데 소피스트인데 출세하고 싶은 욕망은 되게 강했어. 그래서 결국 이제 플라톤의 제자가 된 거지. 근데 어쨌든 이 플라톤의 제자가 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주장을 다 받아들입니다. 뭘 받아들이냐면 이 방법을 다 받아들여요. 정의도 받아들입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근데 형식은 다 받아들여요. 정의 받아들입니다. 법치주의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수용합니다. 근데 내용만 틀릴 뿐이에요. 아시겠나요? 내용만 다를 뿐이고 실제로 이 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플라톤의 주장에 대한 비판과 개성을 합니다. 구체적인 현실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뭘 강조했냐면 금욕, 그 다음 이데아 이런 것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했는데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에게 할 수 없는 걸 하지 말라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를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은 군인들한테 뭐 합니까? 사적인 재산을 가지지 마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린 재산을 가지는 거다. 그래서 심지어는 플라톤은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난원제를 주장해요. 난원제. 무슨 말이냐면 그 공동의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버지를 정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결혼해서 애들이 태어나면 그냥 그 애들이 태어나면 같이 키우는 거죠. 공동육아를 실천했던 겁니다. 새로운 방식의 공동육아를 강조했던 거예요. 이걸 통해 사유재산제를 부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제 부정, 난원제 주장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 금욕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람직한 이데아 요것만을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거는 군인의 행복을 무시하는 거야. 그죠? 군인의 행복을 무시하는 거다. 군인이 왜 폴리스에 살아? 군인이 폴리스에 들어온 이유는 딴 건 이유가 아니야. 어떤 이유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온 거야. 아시겠나요? 그리고 폴리스는 이들이 행복해질 때 유토피아가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플라톤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고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금욕이 아니라 금욕은 극단적인 방법이잖아요. 금욕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된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평등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평등이라는 말은 이 말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어때요? 비슷해 보입니까? 비슷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뭘 강조하냐면 균형과 조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용의 의미는 이런 거거든요. 균형과 조화. 근데 이게 사회과학 모든 이론에 균형과 조화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부터 경제학 공부하신다면서요. 경제학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균형이죠. 하이에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 이 상태가 정의로운 상태라고 했어요. 하이에크가. 결국 뭐냐면 정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균형과 조화, 평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의 사람들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바로 정의로운 공동체가 실천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플라톤이 주장을 계승했다. 바로 법률이라고 하는 관점과 혼합국가라는 관점을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도 균형과 조화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개인은 극단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는 개인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개인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균형과 조화죠. 개인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는 개인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폴리스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철수가 가족에 속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님들이 매번 뭐 이야기합니까? 내가 우리 아이한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아시겠나요? 폴리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폴리스는 더 많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원리인 정의를 한번 살펴봅니다. 정치 원리 중에. 원리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고 이야기인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공정하다.
공정해야 된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내용을 국가적 정의와 그 다음에 개인 상호 간의 정의, 사회적 정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가생활에 필요한 정의라고 해서 이번에 첫 번째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규범적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 정의와 특수정의로 나눕니다. 일반적 정의가 바로 이제 아까 바로 방금 했던 그 이야기예요. 국가의 정의입니다. 국가의 정의. 그래서 이 국가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정의를 따라야 되는 거죠. 국가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법을.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 아니면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적 정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정의인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정의는 제일 중요한 게 공정이죠. 공정. 저스티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일반적 의미로 정의를 한번 봅시다. 일반적 의미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정의 실현을 의미한 특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평균적 정의와 비례 정의인데 평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제 우리가 법 시간에서 잠시 했던 거죠.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비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비례 정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라는 개념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플라톤과 다른 방식으로 제시를 해요. 그렇게 하고 국가생활에 필요한 특성으로 준법이나 금욕이 아니고 뭘 강조하죠? 준법과 중용을 강조합니다. 플라톤은 준법과 금욕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준법과 중용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한번 볼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까지 우리가 원리를 본 거고, 이제 방법을 봅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국가의 기원에서 자연창조설, 국가. 그러니까 포리스는 아까 얘기했죠. 운명이라고 했죠. 운명. 자연창조설, 운명이라고 하면 필연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적 입헌국가. 이게 이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혼합 입헌국가. 그래서 법치가 실현되는 국가, 혼합 입헌국가. 그 다음에 이제 정치체제를 분류합니다. 정치체제를 분류하는데 플라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혼합정치의 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주정이 아니죠.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귀족정하고 민주정의 혼합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죠. 사실은.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한마디 하나의 용어가 아닙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의제 플러스 민주주의예요. 이 두 마리가 결합된 겁니다. 대의제는 대표들이죠. 이거 소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대의제는 소수, 민주주의는 다수.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만 바라보진 않았다. 즉 현실에 사람들의 욕망,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행복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많은 사회과학의 핵심적인 원리가 되는 조화와 중용, 균형이라고 하는 거. 이 원리를 제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출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 먼저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탈레스는 세상의 본질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만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만 있으면 다들 수장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사람들은 뭘 깨달았냐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극단적으로 존재하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양과 서양에서 모두 다 나타난 것은 뭐냐? 조화와 균형이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사회과학 이론도 다 이걸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정리를 해봤는데 요 원칙에 따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의 목적은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극단적이지 않았죠. 플라톤은 정의로운 공동체 건설, 공동체에만 집중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향을 했는데 뭘 전제로 한 정의로운 공동체예요? 개인의 행복을 전제로 한 공동체 실현이에요. 이게 정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개인이 행복해지는 공동체는 어떤 정치적 원리를 가져야 됩니까? 어떤 정치적 원리를 가져야 됩니까? 일단은 정의로워야 되죠. 정의라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정의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그죠? 각자 무슨 각자에게인데 이쪽은 일반적 정의와 특수 정의를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기와 관련되는 사항, 공동체와 관련되는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나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행복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 이게 바로 뭐냐?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조화와 균형을 계속 강조하죠. 중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을 계승했던 게 또 뭐 있었죠? 정의 말고 법이 있었죠. 법치주의.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방법, 정치 방법. 이건 뭐로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혼합적 기출문제 출제가 된 겁니다. 입헌국가.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에 출제가 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술교사 비유. 소크라테스의 마술교사 비유가 출제가 됐었고, 두 번째 출제가 됐던 건 중우정. 기억나시죠, 아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출제가 됐어요. 요 세 가지 내용이 출제가 됐었다. 정리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가다가 근대 직전에 잠시 암흑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인간이 안 보이기 시작했죠. 인간이 안 보이고 신만이 보여요. 인간은 없고 신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세 정치사상은 신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상이 만들어집니다. 신의 세계관, 신적 세계관.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신적 세계관이니까. 말 그대로 신의 뜻을 지상에서 구현하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신의 뜻을 구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 원리를 강조할까? 어떤 원리를 강조할까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우두머리는 신이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 앞에, 그렇죠. 신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원리는 신의 뜻이고, 이게 원리가 되는 거죠. 신의 뜻. 그럼 신의 뜻의 가장 핵심은 뭐냐? 신 앞에 평등이죠.
신 앞에서는 부자도 없고 강한 자도 없어요. 그 신약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예수가 이야기하기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늘나라 갈 때는 똑같다는 거. 그 중에서도 천국 가는 길은 부자가 낙타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뭘 추구할까? 어떤 방법을 채택을 합니까? 세계사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카노사의 굴욕. 못된 교황을 만나가지고 프랑스의 어떤 황제 한 명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입니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는 거죠? 신의 대리인이 지배하는 거죠. 교황인. 그 다음에 왕들은 신의 대리인, 황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왕권 신수설이죠. 이 방법을 일단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세는 그냥 암흑기는 아닙니다. 왜 암흑기는 아니냐면 요 신합의 평등이라고 하는 요것이 굉장히 의미를 가져요. 무슨 생각이 싹트기 하냐면 귀족이라든지 기사를 만난 다음에 농노들이 이 당시에 이제 봉건제도인데 농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합이 평등하다며. 그런데 귀족이나 기사들하고 우리는 맞먹을 수가 없네.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뭐가 싹트죠? 저항권 같은 게 싹트죠. 자유 개념이 싹트입니다. 그래서 농노들이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갑니다. 농노들이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도시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길드 같은 조직이었고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신의 뜻 구현에 보면 이걸 통해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유는 어디에서 싹트일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히려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던데, 기독교 사상의 가장 핵심이 뭘까? 기독교 사상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지금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도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교회 다닐 때 공부 시작할 때 성경을 읽고, 항상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공부 시작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재미났던 거는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구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출애굽이죠. 이 구약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해방이에요. 이집트에 복속되어 있던 유대인들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끌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해방이에요. 지배와 종속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사상의 기본적인 내용이 자유인 거예요. 그동안 신 앞에서는 전부 다 평등하다는 거 이거죠. 해방입니다. 해방. 이 사상 때문에 바로 근대에도 뭐가 싹트기 시작하냐면 자유,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겁니다. 이 기독교 사상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아우렐리우스나 아니면 지금 이제 아퀴나스나 이런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출애굽기도 가르칠 거고 창세기도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가르치면서 이 이야기도 해줄 거지. 아, 그러면 지배와 압제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구나. 지배와 압제로부터 벗어나와야 되겠구나. 이 생각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와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거 자유, 평등이잖아요. 그래서 중세 정치 사상에서 핵심은 이걸 통해서 이제 근대 정치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이야기도 좀 알아두시고 하나만 더 체크를 한다면 68페이지. 거기에 보면 중세사상의 맹하가 나옵니다. 맹하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근대 자유관념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충성관계이자 물질적 쌍무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봉건제도의 어떤 운영 방식인데 영주와 농노 간의 관계입니다. 영주와 농노 간에는 일방적 충성의 관계는 아니었고 물질적인 대가 관계예요. 다만 이제 자유가 굉장히 억압된 상태지. 아시겠나?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이제 싹트시하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과 내 물건에 대한 소유라고 하는 관념들이 싹트시하는 거예요. 내 물건에 대한 소유라는 관념이 싹트시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 법의 지배인데 이 신한표 평등, 신의 뜻 이게 전부 다 뭐죠? 자연법 사상입니다. 자연법 사상.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들, 자연법 사상이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되고 그 자연법 사상은 기억나시죠? 자연법 사상은 명령에 저항을 하는 수밖에 없다. 왜? 명령이 부당하다면. 그죠? 자연법 사상은 명령에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어제 우리가 법 시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것에 대한 자연법으로 저항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저항권, 시민 불복종권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거, 이게 부당한 경우 당연히 저항을 하는 것. 이건 자연법 사상에 비추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 생각들이 근대로 연결되어서 발전을 하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대는 이런 중세사상에서 싹튼 관념들과 그 다음 르네상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사건들, 이걸 계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사회계약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그 사회계약론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홉스와 로크와 루소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에 가기 전에 마키아벨리즘을 잠시 보고 사회계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